1623년 3월 12일 새벽, 창덕궁 안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불길이 번지는 소리까지. 쿠데타였습니다. 반란군이 궁궐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고 광해군의 병사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옥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로. 얼마 후 반란군의 선봉장 이귀가 칼을 들고 대전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왕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요. 그때 광해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옥새는 저기 탁자 위에 있어. 그렇게 15년 왕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 1575년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왕비가 아니라 후궁이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정식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고 그 말은 광해군이 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서자가 왕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위는 정실 왕비가 낳은 아들, 즉 적자에게 가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조에게는 왕비 소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했고 자연스럽게 광해군이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자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태생적인 약점이 훗날 광해군의 모든 선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세자 후보가 광해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맏아들 임해군이 있었습니다. 서열로는 임해군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임해군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행실이 거칠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잦았으며 말과 행동이 왕이 될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하들이 임해군을 꺼렸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우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둘째 광해군에게 향했습니다. 광해군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즐겼으며 선조도 이 아들이 비범하다는 것을 일찍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세자를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자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망설임이 훗날 엄청난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20만 명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이제 조선을 발판 삼아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부산포가 단 하루 만에 함락됐습니다. 하루 만에요. 조선의 최전방 방어선이 허망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로부터 불과 20일 후 한양까지 점령됐습니다. 조선 조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지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육지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망연자실한 가운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백성들을 두고서.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이 도망쳤다. 나라가 백성을 버렸다. 그 말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선조가 도망쳤다는 소식에 한양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분노가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달아난 왕의 궁궐을 태워버린 겁니다. 조선의 정궁, 태조 이성계가 세운 그 궁궐이 백성의 손에 불탔습니다.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내원도 불탔습니다. 종이 한 장에 평생이 묶인 삶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손조는 결국 압록강 바로 앞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명나라로 망명할 준비까지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말 위에서 그 불길을 뒤돌아본 17살 광해군. 왜군이 지른 불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지른 불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16일째 되던 날, 선조가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 후계자를 정해야 했고, 전쟁터에서 직접 나라를 이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선조 자신은 북쪽으로 계속 도망가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조였습니다.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선조가 북쪽에서 임시 조정을 이끄는 동안 광해군이 별도의 조정을 꾸려 전쟁 중인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불타는 나라를 두 어깨에 짊어진 겁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세자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러나 광해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피난 행렬 속에서 걸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선조는 도망쳤지만 세자는 남았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광해군은 정말로 전국을 발로 누볐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불타고 무너진 땅들을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의병을 모으고 군수품을 조달하고 쌀과 무기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논이 핏빛으로 물든 것을 봤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의 신발을 봤습니다. 그는 죽은 의병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의병장에게, 마을 이장에게, 노인들에게 이름을 외웠습니다. 밤새워 외웠습니다. 신하들이 왜 외우냐고 묻자 광해군이 답했습니다. 내가 불러낸 사람들이요, 내가 기억해야 하오. 이 경험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왕도가 아니라 타다 남은 재 속에서 배운 왕도였습니다. 전쟁이 그를 어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곳곳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옥포해전, 당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이순신은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육지에서 이겨도 보급이 끊기면 군대는 무너집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막은 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나라가 부르지 않아도, 녹봉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칼을 든 백성들이었습니다. 1593년 명나라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합류하면서 평양성이 수복되고 한양도 되찾았습니다.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남해안 외성에 버티면서 지루한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광해군은 이 모든 과정에서 분조를 이끌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597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정의우 재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잔인했습니다. 일본군이 전라도까지 밀고 들어와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이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쳤습니다. 명량해전이었습니다. 12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이긴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전국 경작지의 3분의 2가 황폐해졌고 인구는 전쟁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궁궐이 불탔고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으며 도공과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23살이 된 광해군은 7년의 전쟁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후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가 안정되자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도망친 왕과 남아있던 세자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로 광해군 때문이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묘했습니다. 세자가 분조해서 민심을 많이 얻었다 하더구나.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세자에게 기울면 왕의 관위가 흔들린다는 불안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심은 선조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광해군의 세자 자리는 불안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조정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세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북파였습니다. 소북파의 중심에는 영의정 류영경이 있었고 그는 선조에게 세자 교체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선조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자가 왕이 된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너무 많은 민심을 얻었다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병서를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나라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광해군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성룡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발착한 것도 그였습니다. 탁월한 안목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경험을 담아 징비록을 썼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책은 지금도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입니다. 류성룡은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전부입니다. 선택의 무게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류성룡은 160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탄핵을 받아 낙향한 뒤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말년은 외로웠습니다. 광해군은 이 죽음을 보며 올바른 것이 항상 살아남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602년 선조가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인모광후 김씨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살이었고 선조는 50살이 넘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족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왕위는 그 적자에게 가야 했습니다. 16년 동안 세자 자리를 지켜온 광해군의 자리가 단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광해군은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려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만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논리로만 볼수록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훗날 인모광후와 광해군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생각하면 이 입궁의 순간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06년 인모광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가 기뻐했습니다. 51세에 얻은 적자 아들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광해군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이미 체념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법도상 이 아이는 광해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적자라는 단어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세자가 될 것이고 세자가 되면 광해군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16년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광해군에게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광해군의 선택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 한 남자가 광해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첨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아무 예고 없이 광해군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이첨은 보이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이조에서 관리들의 임명을 취고 있었고 의금부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었으며 조정 곳곳에 눈과 귀를 두었습니다. 이첨이 말했습니다. 소북파 류영경이 세자 교체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저하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느냐고. 이첨이 대답했습니다. 저하가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 만남이 이후 15년을 결정지었습니다. 광해군이 이첨을 가까이 두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예고가 없었습니다. 전날까지도 크게 아프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였습니다. 광해군이 달려갔습니다. 이미 식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세자 저하를 찾으셨는데 시간이 없었다고. 광해군이 아버지의 얼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의심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칭찬보다 경계를 먼저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찾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요? 용서였을까요? 당부였을까요? 광해군은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시간은 몇 분이었습니다. 밖에서 이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소복파가 움직이기 전에. 슬퍼할 시간도 없이 광해군은 일어서야 했습니다. 선조가 죽자마자 조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광해군, 다른 쪽은 2살짜리 영창대군이었습니다. 2살짜리가 왕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조선에서는 명분이 능력보다 강했습니다. 적자라는 명분이 있으면 어린 아이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첨이 움직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소북파 핵심 인사들을 제압하고 군사를 쥔 장수들을 대북파 편에 세웠습니다. 대신들이 광해군 지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1608년 2월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세자가 된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즉위식에서 대신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이첨이 가장 앞에서 가장 깊이 절했습니다. 광해군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왕이 된 광해군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대동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납제도는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각 지방이 현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방납이라는 폐단 때문에 중간 브로커들이 가로채고
백성들은 실제 세금의 몇 배를 내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이것을 뜯어 고쳤습니다. 현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훨씬 단순하고 공정한 방식이었습니다. 1608년 병기도를 시작으로 대동법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기득권층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납으로 이익을 보던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밀어붙였고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이 대동법은 나중에 효종,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광해군이 씨앗을 뿌린 개혁이었습니다. 1613년 광해군 시대의 가장 빛나는 문화 업적이 완성됐습니다. 허준이 25년에 걸쳐 완성한 동의보감이었습니다. 25권짜리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학은 비싼 중국 약재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비싼 중국 약재 대신 조선 땅에서 나는 약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약재 이름을 한글로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백성들에게 돌리겠다는 광해군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왕의 의원이 아니라 백성의 의원을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이 사라진 뒤에도 4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이 왕이 남긴 가장 선명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치세에는 밝은 면만 있지 않았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어두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이이첨은 소북파의 우두머리 류영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진짜냐고. 이이첨이 대답했습니다. 진짜와 충분함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하. 광해군은 그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류영경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광해군의 치세에서 정적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이첨의 권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파트 2. 권력과 비극. S21에서 S40. 1613년 조선 조정에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개축옥사였습니다. 서울 출신 지식인 7명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영모를 꾸몄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이첨이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 영모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처형됐습니다. 이 사건이 진짜 영모였는지 아니면 이이첨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인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됐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을 통해 광해군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대거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이첨의 권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광해군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개축옥사의 여파로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당시 나이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섬에 갇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왜 섬에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왕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가 왜 위협이 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강화도 유배지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이첨이 강화도 부사에게 압력을 넣어 영창대군의 식사를 줄이고 방을 차갑게 했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이 의원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이첨이 막았습니다. 광해군이 다시 보내려 했습니다. 이이첨이 또 막았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가 막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미 이이첨이 너무 강해져 있었습니다. 1614년 봄, 강화도 유배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사인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 불을 떼서 질식시켰다는 설, 굶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 의원을 보내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막혔고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지만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역사는 그 차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군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렸습니다. 9살짜리 배다른 동생의 죽음. 이 사건은 광해군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반정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낼 때 가장 먼저 꺼내든 죄목이랍니다. 영창대군이 죽던 날 밤 광해군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않고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 나는 막으려 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이 3가지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도덕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직접 죽인 것과 막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막지 않았다.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 이 셋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역사는 그 차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이라는 사람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궐들을 복구했습니다. 창덕궁, 창경궁을 고치고 인경궁, 경덕궁 같은 새 궁궐도 지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의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백성이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광해군은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노역이 과중해졌습니다. 멀쩡한 집이 철거되고 농사철에도 노역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원성이 쌓였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백성들의 고통을 만들었고 결국 폭정의 증거가 됐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궁궐 재건 사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렵 동아시아의 판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넘게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여진족 지도자 누르하치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며 급격히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616년 그는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조선으로 치면 청나라의 전신입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치려 했지만 번번이 패했습니다. 한때 중국 전역을 지배하던 명나라가 북방의 신흥 세력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했습니다. 임진왜란 7년의 경험이 있는 그였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명나라가 지는 편이라면 조선이 그 편에 서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살아남는 것이 먼저인가?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후금을 치는 전쟁에 함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조 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조선이 어떻게 됐겠냐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참전이 조선을 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지는 편에 서면 후금의 다음 표적이 조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또 죽어야 했습니다. 의리를 지킬 것인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 두 가지가 충돌했습니다.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광해군은 강홍립을 대장으로 1만 3천 명의 조선군을 명나라 전선에 보냈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밤 광해군이 강홍립을 단둘이 불렀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대화였지만 나중에 강홍립의 진술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형세를 보시오. 명나라가 불리하면 후금 쪽으로 돌아서도 돼요.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것이요. 명나라를 위해 싸우는 척하되 실제로는 살아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후금에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것뿐이라는 신호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역적 행위인지 현명한 외교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1619년 사르후 전투. 명나라 연합군과 후금의 대결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처참하게 졌습니다. 명나라의 대군이 후금에게 무너졌습니다.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했습니다. 명나라가 지는 것을 보고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분노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조정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조지은을 배신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광해군은 모른 척했습니다. 강홍립이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았습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로 나라를 지키는. 광해군은 후금의 비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것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강홍립의 투항이 그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후금의 누르하치가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조선을 당분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선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명나라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왕으로 있던 15년 동안 후금은 조선을 단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전쟁 없이 15년을 보냈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이 외교를 배신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지 4년 만에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13년 후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한 조정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서인 계열 신하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웠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나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명나라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 신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 차이를 역사가 알겠습니까, 전하? 광해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 차이를 알아줄 것인지 그것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1618년 이첨이 새로운 것을 들고 왔습니다. 인모광우를 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왕의 왕비이자 광해군의 계모를 서인으로 강등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모광우가 서궁에서 매일 광해군의 죽음을 빌며 저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위로 반광해군 세력이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패하는 왕은 없다고 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첨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다시 왔습니다. 광해군이 또 거절했습니다. 이첨이 또 왔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1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15번째 광해군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유패 전날 광해군이 직접 서궁을 찾아갔습니다. 신하들 없이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유패될 여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요? 해명이었을까요?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광해군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인모광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선조는 도망이라도 쳤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겁쟁이요. 광해군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이첨의 요구를 막지 않은 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겁쟁이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광해군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인모광우가 서인으로 강등돼 경운궁, 즉 서궁에 유폐됐습니다. 5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조선 팔도로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패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선왕의 왕비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이 네 글자가 광해군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잘한 일들이 있어도 이 네 글자 앞에서는 빛을 잃었습니다. 서인, 남인 등 반대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논리였습니다. 반정을 일으킬 세력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스스로 무너질 빌미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이첨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인사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어떤 관직을 누가 맡느냐를 이이첨이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광해군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려 해도 어느새 이이첨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광해군이 이이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그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고. 이이첨이 대답했습니다.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전하? 이 대답이 두 가지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뜻인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한다는 뜻인지. 광해군은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이첨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무렵 광해군은 깊은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이이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분론 신하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 류성룡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솔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밤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류성룡이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왕이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광해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끝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기 광해군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이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일 보고하던 것이 이틀, 사흘씩 늦어졌습니다. 어떤 일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광해군이 느꼈습니다. 이이첨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이첨이 서인계통 인사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반광해군 세력이었습니다. 이이첨은 살아남기 위해 주를 바꾸려 했습니다. 광해군이 가라앉으면 자신도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1622년 광해군 젖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여인 김계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궁 안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능양군 이종이 서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훈련도감에도 손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해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이첨은 알고 있느냐고. 김계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첨에게 먼저 알렸는데 이첨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광해군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았습니다. 이첨이 이미 손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반정 세력과 이미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이첨마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김계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하셔야 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 말에 김계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습니다.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왕이 어디로 가오? 도망치면 이미 왕이 아니오. 아버지 선조처럼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백성들을 두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광해군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반정 전날 밤, 광해군이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류성룡이 살아있을 때 보낸 것이었습니다. 반정이 코앞에 닥친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사람을 치우는 것이 돼선 안 됩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버텨야 합니다. 광해군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스승이 살아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밤 광해군이 오래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혼자 우는 밤이었습니다. 파트 3 반정과 유배 SH41 SH60 반정을 준비한 것은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중심에는 이귀, 김유, 최명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새 왕으로 추대할 인물도 정했습니다. 선조의 종친 능양군 이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인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패련. 둘째는 명나라를 배신한 외교. 이 두 가지가 거사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도감 장수들을 포섭했습니다. 반정 날짜를 1623년 3월 12일로 잡았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을 이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첨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새벽,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귀가 선봉에 섰고 김유가 그 뒤를 바쳤습니다. 능양군이 함께했습니다. 돈화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부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사람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배신이 시작이었습니다. 반정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광해군의 병사들이 저항했지만 무너졌습니다. 횃불이 궁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 첨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첨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광해군의 사람들이 하나씩 제압됐습니다. 15년간의 관력이 새벽 1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첨이 자결했습니다. 반정이 시작되기 2시진 전이었습니다. 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정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해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자결했을까요? 반정 세력에게 잡혀 치욕스럽게 죽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광해군에게 잡혀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싫어서였을까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자결함으로써 광해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입을 막은 것이 충성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점의 속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란군의 선봉장 이귀가 대전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광해군이 저항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겠냐고. 광해군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도망치지 않소. 옥새는 저기 있소. 이귀가 옥새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왕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항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것이 도망친 선조와 남은 광해군의 차이였습니다. 광해군은 끝까지 그 차이를 지켰습니다. 광해군이 창덕궁 뜰을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었습니다. 반정군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뜰을 걷는 동안 그는 불탄 곳들을 봤습니다. 쓰러진 자신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반정군의 횃불들을 봤습니다. 걸어가다가 광해군이 멈췄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 귀가 대답했습니다. 자결했다고. 광해군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자였소.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창덕궁 문을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반정 직후 5년 동안 서궁에 갇혀있던 인모광 후의 문이 열렸습니다. 5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로 처형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광해군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반정 세력이 고민했습니다. 죽이면 광해군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배를 보냈습니다. 강화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더 먼 곳으로. 인모광 후의 저주는 담장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왕이 됐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모든 외교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명나라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후금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명분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올바른 길을 걷는 왕이 왔다고, 제조지은을 잊지 않는 왕이 왔다고. 그러나 4년 후인 1627년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광해군이 15년 동안 막아온 전쟁이 그가 쫓겨난 지 불과 4년 만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당시 살아있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1636년 더 큰 전쟁이 왔습니다. 후금이 이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45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식량이 떨어지고 추위에 지쳐 항복했습니다. 1637년 1월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소현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반정 직후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태안으로, 다시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갈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유배지를 옮길 때마다 감시가 강해졌습니다. 복위를 도모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길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위 시도도 없었고 탈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영창대군의 이름을, 전쟁터에서 죽은 의병들의 이름을. 그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광해군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시하던 군졸들의 증언이 몇 가지 전해집니다. 그는 매일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군졸들의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들으면 기억하겠다고 했다고. 권력도 없고 왕위도 없는 노인이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의병들의 이름을 밤새 외우던 17살 소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사람.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묘호를 빼고 그의 업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동법이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효종,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돼 조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동의보감이 살아남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가 15년 동안 지킨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병자호란이 증명했습니다. 광해군이 사라진 뒤에도 그가 만든 것들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 왕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조선시대의 광해군은 폭군으로 기록됐습니다. 반정을 일으킨 세력이 역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쓴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역사학자들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대동법, 동의보감, 중립외교. 이것들을 폭군의 기록 안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질문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광해군의 외교 판단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가 재평가됐습니다. 지금은 비운의 명군이라는 평가와 폭군이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역사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공과를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공입니다. 대동법으로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동의보감으로 의료를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중립외교로 15년 동안 전쟁을 막았습니다. 이제 과입니다. 영창대군이 9살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인모광우가 5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이것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가? 한쪽이 다른 쪽을 지울 수 있는가? 역사는 저울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해군은 단순하게 폭군이나 명군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택의 무게입니다. 그는 항상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나라냐 사람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의리를 지킬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그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광해군이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했소.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됐는지 모르겠소. 그 말이 이 사람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무엇이 되는 것,
그 둘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이첨은 광해군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을까요? 15년 동안 광해군 곁을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위해 광해군을 이용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 한 것도 사실입니다. 광해군이 이이첨을 이용한 것인지 이이첨이 광해군을 이용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아마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이첨의 자결. 그것이 마지막 충성인지 마지막 계산인지 우리는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입니다. 광해군이 마지막으로 옮겨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육지에서 가장 멀리, 가장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매일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육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5년의 왕위를 떠올렸을까요? 이이첨을 생각했을까요? 영창대군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다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듯이. 어느 쪽이든 그것이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광해군을 감시하던 젊은 군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밥을 가져갔더니 광해군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군졸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최건이라고 했습니다. 광해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건, 기억하겠소. 67세 노인이 권력도 없고 왕위도 없는 유배인이 자신을 감시하는 군졸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17살의 전쟁터에서 죽은 의병들의 이름을 밤새 외우던 그 소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사람을 기억하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641년 가을, 광해군이 제주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조선 왕 중에서는 오래 산 편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쫓겨난 뒤에도 무려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왕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인의 장례였습니다. 성대한 의식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붙이는 공식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묘호 없이 끝난 왕은 연산군과 광해군 딱 2명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옳은지 역사는 지금도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질문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를 유지했다면 중립 외교가 계속됐을 겁니다. 후금과의 관계가 유지됐을 겁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자호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삼전도의 굴욕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가정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광해군의 외교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 항상 살아남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씁쓸한 교훈입니다. 광해군 이훈, 1575년에 태어나 1641년에 죽었습니다.
15년 동안 왕이었고 19년 동안 유배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폭군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 비운의 명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둘 다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했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어린 동생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고 어머니를 가뒀습니다. 한 사람 안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광해군입니다.